사무실 천하통일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EBS 황대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다시 만난 삼국지 7편 하북쟁란 시나리오 하겠습니다. 하북쟁란, 하북을 둘러싼 분쟁, 갈등 이런 뜻이죠. 조조군과 원소군이 격돌했던 앞 시나리오 관도대전이 이제 서기 200년에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조조군이 승리를 했고 원소는 그 뒤에 1년 사이에 죽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관도대전은 조조군이 수비에 성공한 전투지 원소군의 영토를 침략한 전투는 아니었다. 그래서 원소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하북의 4개 주, 기주, 청주, 병주, 유주는 원가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소가 이 4개의 주를 친족들에게 갈라줘서 통치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들 3명이랑 이제 조카 1명이었던 건데 이 원소 사후에 이제 우려했던 대로 세력이 분열됩니다. 여기서 싸우는 대표 주자들이 첫째 아들 원담, 셋째 아들 원상 이 두 사람의 후계자 싸움이 되는 거고 둘째 원희는 이 셋째 원상이랑 편을 먹어요. 그리고 원소의 조카였던 이 고가는 한 걸음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 여기서 조조는 이 하북을 침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 서기 202년 하북쟁란 시나리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삼국지 게임 14편에서 각 진영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요, 조조는 격안관화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격안관화, 강 건너 불구경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강 건너죠. 이 황하 북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시 형제들의 이 고륙 상쟁, 이 형제들 간의 싸움을 조조는 즐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상과 원담은 이제 각각 이 원소가 차지하고 있던 4개 주를 갈라서 가지고 있는데 기주와 유주 2개를 차지하고 있는 원상의 세력이 아무래도 크고 청주만 갖고 있는 원담의 세력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인 고가는 저 서쪽에 병주에 가 있는 상황이죠. 유비는 바로 전에 그 연암에서 조조군 후방을 공격하다가 조인군에게 박살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형주로 도망을 쳤는데 여기서 유표가 내어준 그 신야성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때 설명을 보면 엎드리고 있는 용이 두각을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라. 제갈량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제 기다리는 시기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삼고초려가 207년, 208년 이때쯤이니까 그때까지 아직도 5년 넘게 남았습니다. 유비가 신야에 되게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 밑에 형주에는 아직도 유표가 한창 정정하게 지역을 관리하고 있을 때고 동쪽으로 가면 강동인데 오나라 지역이죠. 이게 지금 손책이 죽은 상황입니다. 이때 이미 손권이 이어받은 상황이에요. 이때 손권이 아직 10대 나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직 강남의 기반을 견고히 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세력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북쪽으로 치고 올라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손책 얘기는 아직 제대로 못 드렸는데 여기 북쪽의 상황을 본 다음에 어떻게 손책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다시 손권에게 넘어가게 되는지를 그 다음 편에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북쪽의 얘기에 집중하겠다. 그 외에 이제 서량의 마등, 한중의 장로, 익주의 유장, 그리고 저기 요동 땅의 공선도 익숙한 세력들이 다 익숙한 위치에 있는 시절입니다. 본격적인 하북쟁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소 집안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계기, 하북쟁란이 벌어지게 된 계기 역시 그 원인은 이 적장자를 후계자로 세우지 않고 셋째 아들이었던 원상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인 건데 이런 적장자 문제가 삼국지 시대에 꽤 자주 나오죠. 나중에 유표도 이 유기냐 유종이냐를 놓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쉽게 가지 않고 무리를 할까? 무리를 해서 이렇게 세력이 두 조각 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걸까? 이거에는 난세라는 배경을 좀 고려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세, 어떤 기록에는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으로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세력들 말고도 역사 이름을 못 남긴 세력들, 그냥 가다가 길에서 그냥
굶어 죽는 집단, 흩어져서 그냥 망하는 집단, 부지기수였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나 소설의 등장조차 하지 못하지만 의외로 그 시대로 가보면 생각보다 적지 않은 세력을 구축했던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잘못 뽑았다가 그냥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그냥 먼지처럼 사라진 사람들도 많은 시절이다. 그만큼 이 시절에 한 집단의 리더가 된다는 건 되게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거죠. 그 집단 내부에서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이게 만약에 치세였다면 좀 달랐을 수도 있죠. 집안의 평화만 생각하면 되니까 뭐 적장자를 우선시하는 그런 전통 같은 것도 그냥 존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난세니까 리더를 잘못 뽑으면 다 죽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능력 있는 자식을 보면 사람들 눈이 좀 돌아가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게 지금 그런 캐캐묵은 이런 질서라는 걸 지켜야 되는 상황일까? 그걸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상황인가?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당장 황제만 해도 우리가 소제냐 헌제냐 싸움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소제를 폐위하고 이제 헌제를 황제로 만드는 상황까지는 벌어졌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황제도 저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빨이 먹히는 분위기였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그 세력 내부의 세력 다툼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연결이 됐을 겁니다. 누가 리더가 되냐에 따라서 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죽고 사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됐던 거고요. 죽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쳐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그런 리더들이 살아남았던 시대다.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이제 빼앗는 일이라도 해서 자기 집단을 살리는 방식의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시대였다고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명분이라는 게 뒤집어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런 다툼도 그 전보다 더 격화됐을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집안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로 이제 외척들, 그 군주의 아내 집안 쪽에서 이제 누구의 자식이 여러 이제 처첩을 둘 때니까 누구의 자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살고 죽고가 갈리니까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원소의 경우도 보면 원담과 원상이 어머니가 달라요. 주로 이제 그 다음 아내, 나중에 둔 아내를 좀 사랑했다 이런 식의 묘사가 많죠. 유표도 그랬죠. 채부인 이런 식으로. 가장 지금 막 이제 아이를 낳은 상황이니까 뭐 더 금슬도 좋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정이 이제 다음 사람으로 가면서 이제 아들도 첫 아들보다 그 다음 아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 뒤에 이제 그 붙은 세력들도 그쪽 세력들이 더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애정의 문제도 있고 또 현실적인 그 세력 구성도 뒤쪽 사람에게 더 이게 군주의 애정이 쏠리는 만큼 그 세력이 크는 문제도 있었을 거다.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단순히 이 아이가 적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세력 내 게임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나중에 보면 제갈량이 유비 아들 중에 유병을 막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루머로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런 이유들이 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미리 좀 관리를 하려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있을 법한 일이라는 건데 어쨌든 이 후계자 문제를 이제 잘 넘어가는 세력과 잘 넘어가지 못한 세력은 이 또 난세에서 이 승패가 갈리게 되는 원인으로도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 세력에서 원소가 총애했던 이 셋째 아들 원상, 이 원상을 지지했던 집단이 대표자를 꼽자면 이제 신배와 봉기를 뽑을 수 있죠. 신배와 봉기. 네. 첫째 원담을 지지했던 사람으로 이제 대표 주자들을 꼽자면 신평과 곽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이제 저희가 늘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유교 명사들이고 호족들이고, 이 사람 각각 한 사람이 그냥 단순히 한 명의 개인이었다기보다 각 집단 그 원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 거대 집단들의 부분들의 이제 대표 주자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곽도가 뭐 원소 원담을 지지했다라고 하면 이제 곽도 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지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곽도 밑에 딸려 있는 식구들과 뭐 세력들과 그 지역의 영주들과 그 영주 밑에 딸린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담하게 되는 형태였을 것이다.
되게 그 여의도 정치하고 비슷하죠. 누가 이렇게 지지를 한다는 거 그 지역구가 따라가는 거고 그 거기 딸려 있는 사람들 다 밥 먹여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다 붙는 거니까. 네, 단순히 이게 지식인 집단들끼리 뭐 말을 맞추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일자리가 걸려 있는 싸움이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뭐 이 지금 신배봉기, 신평곽도 여기 이제 언급되지 않는 그 다른 A급 원소 모사들도 있죠. 전풍, 저수 이런 이름들이 저희가 조금 더 큰 이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이제 게임에서도 지력이나 정치력 능력치가 높게 잡히는 사람들, 더 거국적인 판단력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관도대전 무렵에 다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원소 집단의 비극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전풍은 이제 원소한테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원소가 죽였고, 저수는 이 관도대전 당시에 탈출을 하지 못하고 조조군에게 잡혔다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다 충신들이었죠. 원소의 충신들이었다. 자, 그래서 이 남은 사람들끼리 이제 세력을 갈라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상을 지지했던 이 신배와 봉기가 원소가 죽은 직후에 원소가 후계자를 원상으로 지정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원상을 후계자로 사실상 옹립을 합니다. 그 여기서 이 원소가 실제로 그런 말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 신배와 봉기가 그 뭐 유서를 조작했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작품에 따라 묘사가 다른데요. 그 일단 원소가 정확한 후계 구도를 만들어 놓지 못하고 죽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 뒤에 이 세력 구도가 쪼개진 걸 보면 정확하게 그 후계자 구도를 만들지 못하고 급사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밑에 다른 사람들이 이 후계 구도를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배와 봉기가 원상을 중심으로 이제 수도, 업 이쪽에서 치고 나갔다. 거기까지는 일단 그 정설로 남아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 원담은 이때 이제 자기 지배 지역인 청주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소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사를 끌고 달려왔지만 한 발 늦은 거죠. 이런 걸 보면 역시 권력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소는 원상은 원소의 근처에 항상 있었던 거죠. 원담은 떨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뭐 원소의 마음이 뭐 둘이 비등비등하더라도 죽은 직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수도 가까이에 그리고 대통령 가까이에 혹은 뭐 왕 가까이에 하여튼 현실 권력 넘버 원 옆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여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의미가 생긴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담은 밀렸습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이 밀렸죠. 그래서 자기 병사를 데리고 여양이라는 곳에 가서 주둔을 합니다.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인정을 했으면 들어왔겠죠. 병사를 반납하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여양이라는 곳에 주둔을 하는데 이 여양이 바로 황하를 건넜을 때 바로 북쪽 거점이에요. 그러니까 조조군이 넘어오면 여양부터 맞닥뜨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걸 조조가 보고 있다 보니까 드디어 싸우기 시작했단 말이죠. 빈틈이 생겼습니다. 이때를 찬스로 보고 조조는 여양으로 군대를 진군시킵니다. 이게 바로 203년. 조조가 쳐들어오게 됐으니까 원담이 이 조조군을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데 원담만의 세력으로는 조조를 상대하기 힘들었겠죠. 당연히. 원소군 세력 전체가 쳐들어왔을 때도 무찔렀던 조조군이니까요. 자, 조조가 안 쳐들어올 때는 원상과 원담이 싸웠지만 이제 영토에 침공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힘을 합칩니다. 여기서는 원상이 판단을 그르치지 않았어요. 조조가 쳐들어오는 얘기를 듣고 원군을 파견합니다. 조조가 이때 한번 뭐 전면전을 벌여볼까 하면서 들어왔다가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대항하는 거 보고는 얼른 군사를 후퇴시켜요. 그러니까 조조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뭉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기동으로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원상이 고집을 부리면서 내 지배권도 인정하지 않는 저 형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으면 그대로 원담 치고 바로 들어왔을 거예요. 조조도.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뭉쳤죠. 그래서 조조는 후퇴를 합니다. 다시 이제 격안관화, 다시 강 건너 불구경 싸움으로 가게 된 거죠. 이때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조언을 구하니까 옆에 있던 모사 곽가가 일단 물러나면 더 좋은 상황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언하는 대목도 나오고요.
그래서 조조가 물러갑니다. 자, 이 형제들이 이제 정말 곧바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원상과 원담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세력이 큰 원상군이 원담군을 압도합니다. 원담의 성을 포위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기가 막히게도 원담이 조조군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자기 아버지 원수잖아요. 그 아버지 원수한테 내 동생을 죽여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이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는 난세다. 자, 근데 조조는 이 상황에서 바라던 바기 때문에 원담을 도와서 원상을 공격하러 병사를 다시 출병을 시킵니다. 여기서 좀 원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기동을 좀 벌이는데요. 조조군 원담군과 둘과 동시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조군이 쳐들어온 이제 그 원상군의 주요 거점은 이제 업성이었죠. 기주에 있는 가장 큰 성으로 보면 되는데 이 업성의 수비를 그 자기의 측근인 신배에게 맡기고 본인은 원담을 공격하러 가요. 청주로. 병력을 갈랐죠. 이 상황을 보면 약간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 정도로 병력이 많았나? 자신이 있었나? 아니면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형을 너무 죽이고 싶어서 정말 배신감에 몸부림을 쳤던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조조만 상대해도 될까 말까일 것 같은데 그 상황에 군대를 갈라서 원담을 공격하러 갔다. 잘못된 판단처럼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도 잘못된 결과가 나왔고요. 이게 원상이 단순히 이제 좀 병력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던 군사 지휘권자로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될 건지 아니면 그 당시 원상의 지배 기반이 생각보다 약했고 그래서 이 원담이 바깥에서 이 원상의 그 후계자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원상의 어떤 권위를 깎아먹고 내부적으로도 이탈자가 나온다든지 배신자가 나온다든지 그 자기의 명령이 정확하게 현장에 하달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좀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조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이 원담 문제를 해결하고 세력을 통합시키지 못하면 어차피 조조와도 싸울 수 없다. 그렇다면 조조가 이 업성이라는 큰 성을 함락시키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테니 그 시간 동안에 이 원담을 확실히 제거를 해서 이 세력을 통합시키는 것만이 지금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다. 그런 판단에 도달했다면 뭐 나름의 합리성은 존재하는 판단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원상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조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칼을 잠시 막고 있고 이 손으로 이제 상대를 제거한 다음에 그 손까지 갖고 와서 다시 이걸 막아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원상이었다. 그렇게 보는 게 설득력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204년에 원상이 원담과 싸우고 있는 동안 조조는 마침내 이 업성을 완전 포위에 들어갑니다. 신배는 뭐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고 뭐 몇 가지 좀 판단을 그르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성을 지키는 과정에선 그야말로 정말 충신의 면모를 보여주죠. 가족까지 뭐 희생시켜 가면서 결사항전을 하고 곡식이 떨어지고 막 굶어 죽는 사람 나오는 상황에서도 절대 버티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뭐 신배는 이 하북 지방의 호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소에게 완전히 배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조에게 항복할 수 있는 여러 원소 쪽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지배자가 바뀌면 새로운 유력 그 정치인으로 떠오를 수 있겠지만 신배 같은 경우에는 원소에게 정말 올인을 했던 사람이라서 조조에게 항복한다 해도 이제 자기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이걸 단지 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되게 충성심이 높았다. 뭐 원소의 어떤 카리스마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놓여 있는 현실적인 정치적 상황이 항복해도 얻을 게 없는 그 지역에 정말 원소에게 배팅을 했던 척결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싸우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몇 달 동안 포위 공격을 버티다가 끝내 함락이 되죠. 그래서 신배는 사망하고 이로써 이제 기주가 완전히 조조의 손에 들어오게 된 셈입니다. 원상은 뒤늦게 업성을 구원을 하러 와요. 그러니까 두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거죠. 완전히 실패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조조군을 공격했지만 조조군이 또 야전에서 원상을 격퇴시킵니다. 구원에도 실패하고 원담은 또 잡지도 못하고 원상의 플랜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204년에 조조가 기주를 얻게 됩니다. 원상이 가지고 있던 세력의 절반, 원소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세력의 4분의 1 갖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곧바로 원담이 다시 조조를 공격합니다. 원상이 물러나자마자 그 조조는 또 원담에게 칼끝을 돌리죠. 그래서 원담이 이제 원상이 한창 공격을 했던 그 원담의 성 다시 조조군이 몰려와서 원담군을 처리를 하고 이제 하나씩 상대를 한 거죠. 조조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담이 지배하고 있던 청주도 조조의 손에 205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1년에 하나씩 주를 확보한 거죠. 자, 원담은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또 눈에 정말 속보이는 기동을 보여줬는데 이게 그 세 세력 중에서 원상, 원담, 조조 세 세력이 이제 삼각구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약한 세력이었거든요. 원담 세력이 차지하고 있는 병력 주 뭐 이런 거를 봐도 명분 여러 가지 다 따져봐도 원담 세력에서 짤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구도이긴 했죠. 일단 원상과 조조가 싸우게 만들고 그 중에서 이제 이긴 사람이 좀 지친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을 공격해서 이기면 최종 승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각구도에서 자기가 가장 약한 사람일 때 짤 수 있는 최상의 구도를 실현한 건 맞아요. 원담이. 근데 이게 원담이 어떤 판을 짜서 한 거라기보다는 조조가 그 상황을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조의 플랜대로 또 상황이 돌아갔던 측면도 있죠. 그 조조는 두 세력을 하나씩 상대하면 충분히 다 이길 정도로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원담은 원상하고 싸워서 힘을 소진한 조조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조조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아까 202년, 203년에 쳐들어왔을 때 보여준 것처럼 이 형제들이 힘을 합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이 현상이 유지되면서 그 조조군은 또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외적을 다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을 것이고 하북에서 이 세력이 다시 통일이 됐다면 결코 원소의 세력이 만만하지 않은 그 세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요. 이 한 끗 차의 상황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조조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관도대전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가장 강한 원소, 중간급의 조조, 그리고 막 조조군의 세력에서 반란의 기치를 들었던 유비, 삼각구도가 펼쳐졌었는데 자, 이때도 조조가 유비를 큰 피해 없이 집어삼키고 다시 양자구도를 만드는 동안 원소가 유비를 도와서 이 삼각구도의 현상 유지를 시켰다면 조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거예요. 근데 원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안 했는지 못했는지 저희가 저번 편에서도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자기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면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원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조는 자기가 불리한 삼각구도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구도를 만들어냈고 자기가 유리한 상황에는 무리하지 않고 빠져 있음으로써 상대를 또 불면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구도를 만든 다음에 또 하나씩 격퇴하는 자기가 원하는 스토리를 매번 다 만들어냈다. 그래서 1차 삼각구도도 승리, 2차 삼각구도도 승리, 두 번 다 조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기본적으로 이 삼국지에서 늘 나오는 삼각구도는 이제 현상이 유지가 되니까 삼각구도를 우리가 재밌게 생각하는 거죠. 양자구도면은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그냥 이기지만 삼각구도를 만들어내면 가장 강한 자도 이 두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삼국지 전략 천하삼분이란 계책의 재밌는 점이고 우리가 삼국지를 좋아하는 이유인데 여기서 어쨌든 이 삼각구도를 해소하는 방법은 1대1 승부를 두 번 하는 거죠. 이게 확실합니다. 네, 두 세력이 힘을 합치는 것이 이제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죠. 둘이 싸우는 동안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조조는 정확히 원칙대로 행동을 했고요. 자기가 행동해야 되는 대로. 싸울 때는 1대1로 싸웠고 둘이 뭉치면 물러났고 상대가 싸우면 뒤에서 공격을 해줘서 이 상황을 유지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참가자들은 자기들이 가장 유리한 방식대로 행동하지 못했고 원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장 유리한 대로 행동했지만 이기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조조는 자기 인생에서 세 번째 겪게 되는 삼각구도, 유비와 손권을 상대로 한 삼각구도에서는 결국 승리를 거머쥐지 못하죠. 이렇게 해서 조조가 기주와 청주를 차지하고 하북의 대략적인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상은 둘째 원희가 있던 유주로 도망을 가는데요. 더 북쪽에 있죠. 저 망해가는 집안이다 보니까 내부 배신이 일어나요. 그 원소 집안의 오래된 이제 장군들이 이 두 사람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조조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해서 유주까지도 조조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206년의 일이죠. 그래서 원상과 원희는 저기 요서 지방으로 달아납니다. 요동, 요서 하는 저 북쪽 지방이죠. 이 지역은 그 북방 이민족 오한족의 영지와 가까워요. 오한족 저희가 많이 들어봤죠. 그 한족을 공격하던 기마 민족인데 이른바 그 오한족의 돌기병, 유주 돌기라고 하는 그 최강의 이민족 기마대가 있습니다. 이 기마대를 원소는 실제로 동원을 했어요. 전투에. 오한족과도 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 집에 이제 몸을 의탁하러 갔던 거죠. 조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이라고 불렀던 그 유주까지는 다 이미 평정을 한 상황이 됐는데 조조가 여기서 만리장성을 넘습니다. 오한 정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만화 창차원 항로에서는 좀 재밌게 표현을 했죠. 오직 패왕 조조만이 벌일 수 있는 전쟁, 천하가 꼼짝 못하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군사 곽가가 이게 멋지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조조가 이미 그 천하 패권을 다투고 있는 한 명의 주자 입장에서 전쟁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중국 전체 통치자 입장에서 이미 전쟁을 입안하고 있다. 한족을 공격해오는 농경민족을 공격해오는 저 유목민족을 토벌하러 가는 거거든요. 중원 통일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조조의 시선은 그 너머를 보고 있다. 중국의 이해관계를 보고 있다.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비근한 비유긴 한데 그 왕좌의 게임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북쪽에서 이게 막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공격해 오니까 그 왕족이 그걸 막으러 가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그 미리 안 보신 분에게 스포일러가 되겠습니다만 그 장면 보면서 저는 약간 이 삼국지 내용을 떠올렸어요. 이 내부 싸움이 아니라 이 전체 이 세력을 생각하는 저 외적을 막으러 가는 요 지점이 확실히 조조가 좀 급이 다른 군웅으로 올라섰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 같고요. 물론 이 오한족이 자기의 숙적인 원치 지방과 결탁을 한 세력이기 때문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면에서 자기의 적과 결탁한 세력에게는 끝까지 피해 보복을 하는 조조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조조가 오한족을 치러 가기 전에 자 주가 한 개 남았죠. 병주가 남아 있습니다. 저 서쪽의 병주. 이 병주는 그 원소의 조카 고간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고간은 참 묘한 사람입니다. 조조가 쳐들어올 때 바로 항복을 해버려요. 조조한테. 그래서 병주를 들어다 바칩니다. 조조는 싸움도 안 하고 또 주 한 개를 획득한 상황이었는데 조조가 오한을 정벌하러 북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반란을 일으켜요. 이 반란이 이제 비교하자면 유비가 그때 서주를 들고 날랐던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죠. 갑자기 한 주 전체가 또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이 규모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병력만 해도 몇만 명이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병주에서는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강 건너면은 거기가 이제 낙양 쪽이에요. 그 사주 사례라고 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사례 뭐 사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13개 주 중에 그 이른바 수도권 우리로 치면 이제 경기도권 뭐 그런 데가 되는 건데 물론 이때 그 황제는 저기 허도에 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 구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고 여기로 들어와서 이제 중원으로 이제 쏟아져 내려올 수 있는 루트가 하나 열려버리게 되는 거니까 조조 입장에서는 모든 병력들이 저기 북쪽에 가 있는데 후방이 교란되는 상황이죠.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때 그 고간은 또 원소 지방과 늘 동맹 관계였던 유표와도 연계가 돼 있었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또 뒤에서 상황이 막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또 한 1년 정도를 들여가지고 고간을 또 퇴치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또 고간 입장에서는 몇 번의 또
좀 영웅적인 전투 성과가 필요했는데 그런 성과를 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버틸 수 있는 구도라도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호관이라는 그 중요한 요지를 막아내는 게 되게 관건이었던 것 같거든요. 거기를 뚫려버림으로써 이제 병주가 그대로 무너지는 상황이 됐고 이제 고관은 도망가다가 이제 배반당해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주까지 조조의 손에 완전히 들어온 것은 206년 무렵이에요. 기주, 청주, 병주, 유주, 원소의 유산이 전부 조조에게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207년에 오한정벌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오한정벌을 갔을 때 거의 뭐 500리를 이동했다고 나옵니다. 뭐 길도 없는 그런 고행길을 홍수가 나서 또 막 길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막 새길을 찾아서 막 가고 막 진짜 막 힘들게 갔다고 나오거든요. 완전 고생길이다. 이때 힘들게 길을 갔던 그런 얘기들이 조조가 또 자기의 시가로 남겨서 저희 김성국 교수님 모셔서 들었던 한시편에서 이 시절에 썼던 시가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오한족은 또 조조가 쳐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조조가 이렇게 약간 좀 한니발이 알프스 넘듯이 이렇게 확 기습을 해버리니까 또 오한족이 또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한족도 적당히 평정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원희와 원상은 다시 이제 요서에서 요동으로 도망갑니다. 그 요하를 기준으로 서쪽이 요서, 동쪽이 요동인데 요동은 우리한테 좀 친숙한 동네죠. 저희 뭐 고구려 뭐 나중에 그런 데서도 분란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죠. 요동으로 도망을 간다. 여기 이제 지키고 있던 이 지역의 터줏대감이 공손씨들인데 이 공손도가 그때는 군주였어요. 이게 이제 공손 찬내하고는 좀 집안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공손씨인데도 여기 터를 잡고 이제 공손도, 공손강, 뭐 공손공, 나중에 공손연까지 막 내려가는 이 공손씨들은 뭐 이름은 똑같은데 좀 이렇게 속성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좀 따로 노는 중원과는 좀 따로 가는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고 공손차는 정확히 이 중원에서 벼슬을 했던 집안이고 다른 집안인 것 같습니다. 원상 원희가 그쪽으로 오니까 공손도가 목을 잘라서 그 목을 조조에게 보내버립니다. 조조와 더 이상 갈등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낸 거죠. 그래서 조조도 이 공손 씨들이 차지하고 있는 요동 지역을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 적당히 벼슬을 줘서 관리 대상으로 남겨두는데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아주 나중에 결국 위나라의 근심거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조조의 하북 평정 6년 만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관도대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정리가 된 건 아니죠. 무수히 많은 전투가 있었고 구도가 있었고 반란이 있었고 머나먼 정벌이 있었고 이 상황에서 뭐 약간만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물론 기본적으로 조조가 관도대전 이전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구도에서 모든 일을 벌였습니다만 대단히 쉽지 않은 전투들을 또 하나하나 잘게 부숴가면서 조조는 이 미션을 성공적으로 클리어해냈고 하북에 있던 세력들은 어떤 반전의 계기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 반전의 계기로 가는 길을 찾아내지 못하고 결국 스무스하게 조조에게 세력을 헌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북쟁란 얘기의 전반적인 얘기는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요 시기에 그러면은 저기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나 이 그 얘기를 좀 더 다음 시나리오에서 약간 더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하북쟁란 시나리오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인물들 세 사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